예, 반갑습니다. 명진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평화의 길 회원 여러분. 저희가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로 좀 쉬었는데요. 한 3주 만에 불교 뉴스 브리핑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김경호 운판 대표님과 진우 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에 저희가 한 3주 만에 하는 방송이라서 불교계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먼저 김경호 대표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슈가 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좀 말씀을 이어주시죠. 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많은 일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예. 지금 현재 그 불교계가 예. 뭐 제가 불교계라고 얘기할 땐 거의 조계종을 얘기하는 건데 막후에서 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 상황은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드러나는 게 우선 해인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인사. 예, 해인사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회연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돌출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 뾰족한 게 정을 맞아가지고 깨졌습니다. 아, 모난돌이 정을 맞아서 정을 깨졌습니까? 맞았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올 초에 그 전 주지 현흥 스님이 사퇴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일 스님이 해인사 주지로 갔습니다만 예.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안에서는 세력 간의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 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광 스님이 출마했다가 16일자로 사퇴한 이 건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인사에서 은관 스님이 사직을 하면서 종회의원 자리가 하나가 그 거리가 됐습니다. 종회의원 자리가 이제 보궐선거로 이제 보궐선거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여기에 향록 스님이라고 사중에서 이제 여러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본 겁니다. 근데 그 선방 다니던 수자이신 일광 스님이 자기도 출마하겠다. 한 표가 나와도 완주하겠다. 라면서 이제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 정리해 놨는데 왜 이러느냐라고 이제 그래서 오만 돼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일광 스님 측한테 사퇴해라. 내지는 이제 이 백년 문도거든요. 백년사 측인데 백년암 측이죠. 백년암 측에서 또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버티다가 결국엔 16일자로 사퇴를 했습니다. 아, 사퇴를 했습니까? 근데 이게 10월 12일 날 그 후보 등록한 사람들에 대한 자격 심사가 있었어요.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광 스님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를 보류해 버렸어요. 문제가 있다 이런 거네요. 문제가 있다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23일인가 4일까지 자격 심사를 보류하겠다. 다시 좀 정밀하게 심사를 하겠다 이런 의미. 그 전에 빨리 교통 정리해라죠. 그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죠. 조계종 선거 과정에 불국사 주지 선거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해인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큰 틀로 보자면 현흥 스님 쪽 그러니까 은관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현흥 스님 상자인지 조카 상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본회 스님 상자일 수도 있고 현흥 스님 직제직 상자일 수도 있는데 홍제암 쪽 그 이제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각 스님이 이제 그 추적을 해서 전에 그 모텔 앞에서 무인텔 앞에서 이제 그 현흥 스님을 덮쳐서 해인사 주지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주지의 번개 문제가 그 사건의 이제 최대 수혜자가 그리고 최대 공로자가 성각 스님 쪽이고 향록은 성각 스님 쪽 이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현흥 스님 쪽 사람이 나가고 이제 대치된 게 성각 스님 쪽 사람이 대치가 돼야 되는데 난데없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백년암 문도인 일광 스님이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선거권이 있는 사람,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사숙인 원택 스님도 야, 너 좀 분위기 파악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자승이 누구를 밀고 있는데 라는 것에 하나의 또 반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10월 16일 날 일광 스님이 결국에는 압력에 못 이겨서 후보에서 사퇴를 했고, 예. 근데 10월 그 다음 날인 17일 날 임회를 열어가지고 해인사 측에서는 일광 스님을 산문 출송해 버립니다. 아, 산문 출송이요? 예, 심하네 그거. 예. 쫓아보낸 거네요. 지금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의 민주적인 절차가 완전히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권, 피선거권은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몇몇 세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있고 누구는 안 되고 넌 나갈 수 있고 넌 나오지 마라고 마크에서 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서 그 조계종 공동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현흥 스님이 주주로 있던 작년 11월에 해인사 중앙종회의원 추천에 관한 규정을 해인사가 만들어요. 예.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보궐선거 후보 추천은 해인 총림 3인의 조정에 따른다라는 걸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 사실은 더 상위법인 조계종의 종법이 있고 내지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도 이 선거권 피선거권은 보장되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든 본인이 희망하면은 출마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를 사전에 조정해서 결정한다.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서 결정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그런 규정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규정을 안 따른 너는 나쁜 놈이야 해버리고 결국엔 산문출송이라는 결과까지 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온건한 설득이나 대화가 아니라 강압, 그 뭐 준협박,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주먹만 동원하지 않았다는 뿐이지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문출송이라는 건 사실은 절집안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총림에서는 우리 같이 살 수 없다. 옛날식으로 하면 등에다가 북을 지어가지고 명고축출, 북 두드려가면서 추천하는 그런 개념인데 너는 이 공동체에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나가라라는 게 산문출송인데 아니 그냥 이 전에 산문출송 나가신 분은 성스캔들로 나가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후보 등록했다는 것이 과연 산문출송할 죽을 죄인가? 그렇죠. 이거는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종단 기구가 공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인사의 이 규정이라는 것이 상위법인 종헌종법을 무시한 처사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그쪽에서 우리 말 안 들어서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사퇴시킬 거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자격심사를 갖다가 연기를 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않고서 그래서 사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을 갖다가 벌어준 거죠. 아,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이건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해인사 또 하나 건은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의 보궐선거의 후보 단일화는 제 세력 간의 합의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건은 불교닷컴에 기사가 나왔던 것인데 2016년 고불암 접수를 할 때 해인사 그 당시 주지가 향격 스님이었죠. 해인사 강원 학인들을 동원을 했다. 학인들? 종단법에 학인들을 절뺏기나 분규에 동원을 하면은 언제 공부하냐. 그래서 이제는 그거 하면은 바로 처벌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해인사 주지 측에서 강원 학인들 동원을 갖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강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동원을 했다라는 얘기를 갖다 해서 기사화됐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걸 갖다 그 당시에 고불암을 빼앗긴 측에서 성각스님 측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후보부에 징계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징계를 올 초에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력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전주지 현흥 스님의 그 모태랍 촬영할 때 동시에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은 전주지 향격 스님과 그 다음에 그 방장 사서실장이 그 해외 골프 치고 있었다. 그래서 사진까지 해가지고 이제 기사가 났었거든요. 이거는 그 주요한 세력인
그쪽 그 스님들을 공격했던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10개월 됐죠. 10개월이 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으면서 아마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좀 이권을 나누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충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전면화시키는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해인사 문제는 해일 스님이 주지로 감으로써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물밑에서는 이 이권 나눠먹기 하는 제 세력 간의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해인사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아마 진우 스님께서 그 해일 스님이 주지로 이제 내려가는 당시 이제 조계종에 이렇게 부장으로 계시다 내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정 정도 이제 교통 정리가 된다라기보다는 그 내에서 여전히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쪽에서 전면적으로 해인사를 다 장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그 예측대로 지금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빈번하게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이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권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아주 천박한 이해의 충돌만이 있는 것이죠. 해인사조차 지금 이해관계와 이권에 얽히면서 이번에 나온 그 중앙선관위에서 이야기했던 종회의원 보궐선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이제 갈등의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김경호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는데 해인사 다음으로 또 어떤 말씀을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단신들로 얘기를 하자면은요. 전 재미있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불광법회입니다. 불광법회. 불광법회가 사찰들이 대개 이제 스님의 지도하에 신도회가 가고 있는데 불광법회는 전 회주였던 지홍 스님이 이제 물러나면서 물러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광동 문도에서 탈퇴까지 했습니다. 탈퇴까지 형식적으로는 이제 불광사가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불광사가 소속돼 있는 대각회의 이사로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지금 현재 불광사의 주지로 계신 분이 그 지홍 스님 상조예요.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신도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광법회가 그 스님들의 불광사 측하고 대립하면서 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게 벌써 6년째입니다. 6년째인데 불광법회는 처음 만들 때부터 광덕 스님이 신도들의 자치적인 운영을 갖다가 강조하고 또 그렇게 했던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임입니다. 근데 49주년 기념식을 갖다가 그 10월 8일 날 했어요. 한 1000명 가량이 모여가지고 저는 뭐 참석한 게 아니라 사진이나 이쪽 영상을 갖다 좀 자료를 받아가지고 봤는데 꽤 잘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사측에서는 10월 14일 날 그쪽에서는 그 광덕 스님 때부터 일요법회를 갖다 해왔던 것이고요. 불광법회는 이제 거기서는 사측에서는 토요법회를 해나가고 있는데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을 한 30여 명이 그날 단체로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동원인지 참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스님들하고 충돌하면서도 신도들이 이렇게 자치적으로 자기 활동을 갖다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불광법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스님들한테 종속돼서 스님 없으면은 불자 모임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생력을 갖고 이렇게 활동해 나갈 수 있는 불자 모임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불광법회는 신도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법회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불광사 측에서 스님들이 중심이 돼서 법회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도 또 참여하는 신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한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그러면 압도적인 다수는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불광법회에 나오고 스님들이 이제 진행한 법회에는 아주 일부가 좀 참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인 거네요.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법회 끝나고 밥은 안 먹나요? 나 그거 물어봤어요. 그때 신도분들 만나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하고 충돌하면은 그거 협조 잘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공양가는 그거 안 해줘요. 지금도 안 해주는데 불광법회 신도들은
먹을 걸 싸운답니다. 그래서 나눠 먹는데요. 예,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자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꾸려가는 그런 모범적인 어떤 사례로 기록될 만한 벌써 6년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절집안에 이상한 그 속담이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지. 예? 그 다음에 뭐 이 신도들도 같은 생각이에요. 대부분 이제 갈등이 있으면은 아유 피곤하다 떠나버리는 그 상황이 돼버리는데 저는 이렇게 자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해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그 한양대학교 국문과의 이도훈 교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하다가 지금은 공동대표를 하시는데 만난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종로 경찰서에 가가지고 6시간 반을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몇 건이냐 그랬더니 작년 초에 승려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선거 앞두고서 승려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이들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불교 집안이 이제 조직적으로 세를 과시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거냐부터 얘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정의평화불교연대하고 뭐 화정 스님하고 몇몇 스님들이 과연 승가 대중의 뜻은 어떠하냐라고 문자로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승려대 측에서는 뭐 온 불교가 분노하고 있다, 뭐 문재인 정부 뭐 어쩌 사과하라 이러고 했지만은 문자 조사를 해보니까 승려대가 잘못됐다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63%인가? 64%가 됩니다.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찬성은 32%밖에 안 나왔어요.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승려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가 승가 대중 사이에서는 더 많았다라고 해가지고 일반 언론들이 그걸 갖다가 많이 이제 받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아마 승려대를 추진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였던 모양이에요. 쫑 따고 났던 일이었는지 그때 고발했었습니다. 고발했었는데 올해 4월달에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달에 종로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었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면 어떤 거 뭐 전화번호를 그렇죠. 뭐 전화번호죠. 스님들 전화번호를 뭐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취지 뭐 혐의였습니까?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는가 싶네요. 문자 발송한 거예요. 문자 발송 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이 건을 갖다가 검찰에서 재수사 명령이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3월인가 4월에 이게 이제 불송치 결정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없던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재수사를 검찰에서 지시를 해서 한 번 더 재수사가 들어가는 재수사가 들어갔는데 이동훈 교수가 굉장히 강압적인 수사 방식이었다. 그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예단을 가지고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까지 그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저기 불편했던 그 조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허정 스님도 이제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경찰에서 불송치했던 게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사람 괴롭히기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다시 재수사를 하면서 강압적으로 뭔가를 털어서 이제 죄를 만들겠다. 이게 아마 경찰이 아니라 검찰의 의지일 텐데. 그다음에 전화번호라는 것들도 어디서 났냐 그러는데 사실은 전화번호는 저 자승 스님 측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이 유권자들 전화번호, 스님들 전화번호 5만 버전이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허정 스님 같은 경우에도 이 총무원장 직선제 운동을 하면서 그 스님들 전화번호를 막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의견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다음에 불교 포커스 같은 경우에도 문자 여론조사를 갖다 여러 번 하면서 지금 폐간했습니다만 그때부터 누적되어 온 데이터들, 연락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공찰 주지쯤 하시는 분들이면 다 그 전화번호는 공개된 정보라고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공인으로 봐야죠. 그 정도 되시는 근데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 그것도 질문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하고 그다음에 응답도 마음에 안 들면 응답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냐. 향후에도 이런 형태의 문자를 통해서 이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하고 스님들의 어떤 의견을 묻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아예 근원적으로 막아버리겠다 이런 의지도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막는 것보다도 겁을 주겠다. 겁을 주겠다. 할 때 한번 조심해라. 예. 그리고 정평불 이제 공동대표인 이도움 교수나 예. 허정 스님이나 이제 야단법석과 같이 종단에 대해서 이제 계속 비판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거 자체를 이제 씨를 말리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종단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스님들이나 제가자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강압적으로 탄압을 하겠다 예. 이런 이제 의지가 이번에 좀 드러난 게 그거를 아닌가. 이제 조계종에서뿐만이 아니고 예. 검찰이 수사를 검찰에서까지. 다시 지휘한 걸로 봐서는 검찰도 한 수 거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또 다른 소식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는 뭐 저기 뭐 그 조계종의 대표 사찰인 조계사의 이제 그 문화사업단장이었던 원명 스님, 요즘 법명을 담화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원명 스님이 오늘자죠? 오늘자 임명이 됐습니다. 조계사 주지로 새로 임명되셨고. 근데 이제 이분이 조계사 주지가 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분이 백양사 문도라서 그렇습니다. 백양사 문도면은 지금 진우 총무원장님이 네, 백양사 문도 총무원장 스님의 당연직 그 주지가 조계사 주지인데 그렇죠, 예. 이 전까지는 이제 그 지연 스님이었나요? 예.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모양이 안 살잖아요. 그래도 진우 스님이 아무리 힘없는 총무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턱 밑에 있는 사찰은 자기 문 중에서 하나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요청이 아마 받아들여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인사 중에서 가군 스님이 조계종 사업부장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군 스님에 대한 제가 개인적인 뭐 그 인연도 없고 뭐 선호도 없습니다만 이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분이 감로수 생수에 계약할 때에 사업부장 하셨습니다. 그럼 그 전에 사업부장을 하셨고 옛날에 이번에 했어요. 다시 사업부장 2011년 감로수 생수 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2018년에 조계종 민주노조에 의해서 이명 계약이 존재한다는 게 폭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수 인피니 성형외과 원장 지금은 거기 폐업했어요. 이 사람이 저기 그 뭐냐 프로포폴 투약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 여기에 이제 줄기줄기가 엮어가지고 삼성 이재용까지 연결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생수 하나에 50원의 리베이트가 일로 넘어가게 임용 계약을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잊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사업부가 이제 수익 사업으로 군인 공제에서 하는 상조 회사하고 조계종이 그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상조회. 조계종이 상조 회사를 직접 운영할 능력은 안 되니까 군인 공제에서 만든 거기에다가 불자들이 가입을 하게 했습니다. 보람 상조였었나요? 아니요. 그게 망해가지고 보람 상조가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 군인 제양 군인 그 상조회가 망해서 보람 상조가 인수를 한. 근데 보람 상조의 대표가 기독교, 목사입니다. 기독교 목사, 기독교 쪽에서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뭔가 좀 이렇게 부실 계약이 돼버려가지고 불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가 하는 상조회사에 가입이 되는 지금 상황이 돼버려서 이거 어떻게 좀 해결돼 좀 변화되지 않는 사태 상황을 만든 당사자가 바로 당시에 사업부장을 했던 가군 스님인데 이 가군 스님이 다시 현재 총무원의 사업부장으로 복귀된 이런 이제 형태인 거네요. 근데 감로수 생수의 임용 계약도 아마 가군 스님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명을 받아서 했던 거라고 예전에 생각되고. 감로수 사업 관련해서 PD 수첩인가요? 방송에 MBC에서 보도하고 했을 때 여기에 그 누굽니까? 저 동생 자승 스님의 친동생이 이제 호식이 이호식 그 사람이 이 사업자 대표로 있었던 이런 게 기억이 맞습니다. 나는데 주식회사 정이라고 페이퍼 컴퍼니였죠. 인피니 성형외과 지하에 그 병원 언제가 연주암 가니까 이 감로수 그 자판기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 감로수가 계속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자승이 직접 하나로마트 가서 판촉 행사도 할 정도로 정성을 다했죠. 아무래도 동생한테 가는 돈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가는 절마다 왜 총무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감로수를
닭인물에 안 올리고 있냐라고 해서 압박을 가는 곳마다 했었습니다. 예. 감노수 올리면은 영음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복잡한 물이라서. 예. 하여튼 한 푼 한 푼 그렇게 50원이라도 아끼던 분들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짤막짤막하게 그 동안에 진행되었던 교계 불교계의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에 대해서 우리 김경호 대표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고 브리핑해 주셨는데, 오늘 또 진우 스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예. 불교계 언론에만 나왔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4대 일간지를 포함한 공영방송 유튜브에서 불교계의 소식을 아주 크게 전했던 사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요. 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씨의 예, 49제 때 사구제 반야용선을 태우는데 그 연기가 서쪽으로부터 날아온 용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라고 하는 예. 그 기사들, 그리고 용비어천가, 신용비어천가들이 많이 불려졌었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사구제는 대구 동화사에서 진행됐죠. 예.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 예. 보수 정치인들이 가면 꼭 들리는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문시장. 서문시장. 그렇죠. 서문시장 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다음 동화사로 가죠. 동화사를 갑니다. 예. 이게 룰입니다. 룰. 예. 예. 그래서 박근혜도 첫 외출지로 서문시장 그 동화사를 가서 그냥 동화사를 가면 그냥 부처님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누굴 보고 오죠? 거기에 이제 뭐 방장이나 주지 스님들, 큰 스님들 좀 만나고 서왕용 씨를 꼭 보고 옵니다. 그렇죠. 나경원도 해고당하고 해임당하고 난 뒤에 찾아간 데가 이제 동화사 가서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왔다? 서왕용 씨. 서왕용 씨. 근데 나경원은 카톨릭 신자예요. 예. 그러니까 불자랑은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네 정말. 예, 예.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윤석열도 당선인 신분으로 그 후보자일 때도 이제 그 동화사를 방문해서 서의원을 보기도 했지만 그 뒤에 당선자 신분으로 22년 작년 4월 13일일 거예요. 13일에 동화사를 방문을 해서 서의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재미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서의원이 얼마나 그 정치인들을 본인 직접적인 거래를 트고 싶어 하느냐를 좀 알려주는 에피소드인데 이거는 이제 제보를 받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동화사에 대통령 당선자가 온다라는 걸 알고 전 종정 스님이었던 이제 진재 스님도 기다리고 있었대요. 아, 동화사에서 동화사에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근데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진재 스님한테 의원 스님이 대통령 당선인이 시간이 안 돼서 안 온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 동화사 방문이 취소됐다. 취소됐다. 그래서 그 진재 스님은 해운정사로 갔는지 성담사로 갔는지 차를 돌려서 가고 있었대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안 온다는데 굳이 뭐 진재 스님 거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가다가 1시간 반 정도 후에 안 거예요. 속보를 보고. 아, 뉴스에 나왔군요. 동화사에 왔다는 거. 근데 그때 차를 돌려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소가리를 했다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서 의원이 진재 스님 뒤통수를 친 거네요. 뒤통수도 쳤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그것만 그냥 에피소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렇게 권력자들과 항상 한 라인이라고 하는 직통 라인을 개설하고 싶어 해요. 그게 김영삼 때, 전두환 때, 노태우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49제도 이 동화사에서 자청해서 해줬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아주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이번에 49제 윤기중 씨의 49제 때도 다른 이제 언론에서는 안 다뤘지만 경북일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자세히 다룬 걸 보면 법회 도중에, 그러니까 연불 도중에 49제
천도제 도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동화사 쪽을 향해서 공무를 이렇게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화사 쪽을 향해서 절을 했고 그리고 전화를 했답니다. 아, 직접 이날 오진 않았죠, 그죠? 참가를 못해서 공무 중이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라고 전화를 해서 스피커폰으로 그 자리에 있던 대중들과 교감을 했다고 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걸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들려주는 이벤트가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다시 아버님처럼 여기는 큰 스님께 꼭 찾아뵙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또 시시콜콜하게 다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소대에 가서 반야용선을 태웠던 그 그림이 연기가 반대편 산등성에 있던 용처럼 보이는 구름에 용처럼 보이는 구름의 입으로 이제 빨려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아버님의 이런 이제 영혼이 이 대통령을 아주 지켜줄 거다라는 그런 찬탄이 그때 이제 보도에 나왔죠. 그런데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용은 축생입니다. 아, 축생이요? 그래서 우리가 용이라고만 안 하고 항상 우리 절에서는 이제 좀 대접을 해주려고 할 때는 용이라고 하고 용이라고만 하지 않고 뒤에다 하나를 더 붙여요. 용왕. 용들의 왕 정도 돼야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공양물을 올리고 하는 축생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양의 이제 전통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용이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천공의 말하고 똑같은 거죠. 천공의 말을 그대로 우리 스님들이 동화사 관계자들이 그냥 뭐 호국용처럼 이렇게 떠받드는데 용은 사실은 축생이다. 동화사라고 하는 총림에서 그런 이적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큰 일이 난 것 마냥 용비어창가를 부르는 게 너무 창피한 일인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게 그 서희연과 이 그 자승의 관계는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한번 이야기했듯이 그 이전에 이제 총무원 원장 시절에 규정부장으로 있고 아주 이렇게 어떤 관계 뭐 사제지간처럼 이렇게 이제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근데 현재는 이 자승이 조계종 권력은 물론이고 정치 권력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해서 자윤동체다. 우리 진우 스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은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뜬금없이 서희연이 이제 동화사 방장으로 대종사로 이렇게 복귀한 이후에 이런 형태로 이제 정치권하고 긴밀하게 자기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승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조금 불쾌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얼핏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요? 대표님 어떨까요? 그 밥그릇에 숟가락 얹는 거죠. 그동안 독점적으로 해왔던 그 그렇죠. 자승이 정치 권력과 그다음에 사법 권력에 대한 어떤 컨트롤은 자승의 독점적인 영역이라고 했어요. 아무 깨놓고 해서 이겁니다. 초파일 행사에 와가지고 봉축 법의식에는 참석을 하고 끝난 다음에 강남에서 밥을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글로 가니까 다 글로 쫓아가 버리거든요. 여기 총무원장 혼자 달랑 남았다고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정치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이 끊임없이 과실했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저 서학용 씨가 그 남의 밥그릇을 갖다가 조금 흔들어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밥그릇을 누가 이제 흔들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승은 좀 즉각 대응은 하지는 않겠지만 뭔가의 굉장히 있을 겁니다. 불쾌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 봐라 한 느낌 좀 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서학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49제가 본래는 추선 공양이거든요. 자손이 그 고인에 대해서 효를 다하면서 이게 하는 건데 여기 자손이 어디 있어요? 동화사 49제에 자손 참석해서 소리를 내가 못 봤거든요. 그렇죠. 후손 없는 가족 없는 49제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권력에 대한 아부 행사이지. 아부 행사. 아부 행사이지 이게 결코 불교 의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많은 죽음들이 있었잖아요. 억울한 죽음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2주 남은
이태원 이제 참사인데 그때는 영정이나 위패도 못 쓰게 했잖아요. 근데 어지간히 알아서 잘 챙겨줬어요. 자기 아버지는 49제까지.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49제 날 이태원 참사 49제 날 윤석열이 하고 김건희 여사라고 불리는 두 분이 뭘 했습니까? 종로에 가서 술잔 샀잖아요. 그렇죠. 웃으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본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스님 모셔고 그 대중들 모시고 해서 이렇게 49제를 지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반야용선이니 호국용이니 북두칠성 극락정토니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거를 또 언론들이 아무 비판 없이 용비어천가 불러주듯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너무나 모렴치한 자들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윤석열하고의 한 라인을 내가 직접 만들 거야. 또 내가 직접 이 윤석열 정권 권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 과거에 내가 잘해왔던 그 방식대로 뭔가를 좀 만들어 나갈 거야. 이런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하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불교계 내에서도 뭐 자승과 서희연의 관계가 일정 정도 갈등 관계 내지는 대구 경북 지역의 이 보수적인 사찰을 둘러싼 대립 관계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경북일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주목을 하거든요. 이건 지역 신문이에요. 지역 신문이기 때문에 사실 동아사의 의사하고 무관한 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우선 이제 대통령과 그 서학용은 아주 긴밀하게 직접 통화까지 했다. 그다음에 뭐 아버지처럼 모신다. 평소. 그다음에 여러 자문을 받고 있는 관계다. 라는 식의 어떤 그 굉장히 과장된 그런 얘기가 기사가 이제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동아사 내지는 서학용 측에서 그 원하고 있는 논조가 되겠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치 권력에 대한 독점적인 이 컨트롤 능력을 갖다가 그 여태까지 그 보여왔던 것이 자승 전 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승 전 원장의 권위를 갖다가 흔드는 것이고 그 밥그릇을 갖다가 흔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이 갈등 구조가 좀 나오고 있지 않는가. 그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심각해지면은 이건 충돌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로서는 갈등이 좀 더 심화돼서 충돌로 나오기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충돌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이제 그 전에 조절을 좀 하겠죠. 서학용도 자승에 대해서는 자승의 힘에 대해서는 자승 세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걸 지렛대로 본인의 지분을 이제 넓혀가는 거는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자승과 서희연의 관계가 뭐 어떤 형태로 이 갈등이 커질지 아니면 또 적절한 시점에 갈등을 봉합을 하고 또 적절하게 이제 이권을 나누면서 협력하는 그런 형태로 할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사례가 이번에 대통령 아버지인 윤기중 씨의 사구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들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계종 내의 여러 가지 사안들 또 교계, 불교계의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해서 김경호 대표님과 진우 스님 모시고 명진 TV 특유의 냉철한 관점과 풍부한 해설로 끊임없이 진실된 뉴스 브리핑을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뭐 두 분 수고하셨고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덧붙여서 큰 스님 말씀에 의하면 윤기중 씨는 축생으로 태어났다. 축생으로 태어났다. 그걸로 보여진다. 용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고무스로 아들을 열심히 많이 때렸나 봅니다. 그렇죠? 잘 모신다라고 하는 게 탈종한 서학용한테 갔기 때문에 제사를 잘못 지낸 거죠.